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게 글을 쓰는 일을 하며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자예요. 저희는 아이 없는 부부이긴 하지만 서로를 그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죠. 사실 저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휠체어 신세를 지는 상태이고 남편은 이런 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준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한때는 밝고 명랑한 여자아이였지만 대학교 때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며 다리를 잃고 말았어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제게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사고로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시간이 있었어요. 밥도 잘 먹지 않고 사람들도 전혀 만나지 않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저였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세상에서 제가 겪은 일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봉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던 때에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장애를 떠나 그 사람과 저는 사랑에 빠졌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둥지가 되어주기로 했죠. 그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의 부모님이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안심시켰어요. 지훈아,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부모님도 널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수혁 씨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뭐 하나 꿀리는 게 없는데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을까? 괜한 걱정이라니까 나만 믿어. 남편은 무작정 괜찮다고 말해주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의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님을 뵙고는 남편이 왜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의 어머니 역시 걸을 수 없는 저와 같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신 어머니와 그 옆에 아버지는 밝은 얼굴로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지훈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소지훈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혁이한테 지훈 씨가 그동안 많이 걱정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의문이 좀 풀렸겠죠? 아, 네. 수혁 씨가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저 녀석이 장난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지훈 씨를 깜짝 속일 줄은 몰랐네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왜 사과를. 괜찮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은 개구진 얼굴로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고 있더군요. 지훈아,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보다시피 우리 엄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 난 이런 엄마를 오랫동안 봐와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색안경 같은 것도 전혀 없어. 그냥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잖아. 지훈이 네가 괜한 걱정한 거라고. 그런데 네가 걱정하면서 쩔쩔 매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말 못했어. 아니, 안 했어. 내 계획이 성공했네. 미안해, 지훈아. 수혁씨 너무해.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좋잖아. 미안.
내가 너무 짓궂었지? 남편은 제 장애를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저를 놀래켜주기 위해 일부러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익살스러운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렇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난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 아버지는 장애를 갖게 된 엄마 옆에서 평생 수족이 되어주셨거든. 두 분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 있지. 그럼 기분이 좋아져.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신 걸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쾌활하고 유쾌하신 것 같아. 아버님도 정말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다 아버지 덕분이니까. 지훈아, 나도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 다리 같은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잘할게.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게 내가 잘할게. 어머니는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지만 아버님 덕분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전보다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사신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화목한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남편 역시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고 정말 운 좋게 제가 그런 착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저를 온전히 안아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한 가족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서는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고마워. 우리 식구가 되어주어서 고마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더 감사드리죠.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해요. 네가 왜? 다리를 다치면서 자궁신경까지 건드려 임신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귀여운 손주도 못 안겨드리는 저인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너희 두 부부가 행복하면 우리는 다 좋단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지훈아. 저는 그날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없이 감사했어요. 아버님 역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그런 시댁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제 나이 28살에 만난 남편과 저는 둘 다 40이 벌써 넘어 결혼 13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하루는 저녁을 먹고 남편이 오랜만에 와인 한 잔 하자고 하더군요. 수혁씨, 오늘 무슨 즐거운 일 있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기분도 좋아 보이고. 좋은 일인데 자기 허락이 필요한 일이기도 해. 내 허락? 뭔데? 지난주에 나 잠깐 아버지 어머니 뵙고 왔잖아. 그랬지. 예전에 살짝 얘기 꺼낸 적 있긴 한데 어머니가 이제 정말 내려가서 살고 싶으신 것 같아.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이 더 심해지기도 했고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시대.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여기 아파트 정리하고 평창동 집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시더라고. 부모님 집은 내가 예쁘게 다시 지어드리고. 평창동 집? 거기 우리 둘이 살기에 너무 크잖아.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도 두 분만 사셨는데 뭐. 어머니 휠체어 다니기 좋게 예전에 이미 다 바꿔놨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분위기로 리모델링만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너무 좋고 감사한데 두 분이 갑자기 시골 내려가셔서 생활하시는 거 괜찮을까? 평소
고즈넉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꿈꾸셨던 시부모님은 지방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지금 사시는 서울의 평창동 집을 저희 부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건축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시부모님께는 시골에 새로 집을 지어드리고 우리가 살 평창동 집까지 리모델링을 맡겠다고 하더군요. 평창동 집은 원래 비탈길 돌계단을 모두 평평하게 만들고 집에 걸리는 문턱 하나 없이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를 위해 디자인된 집이라 제가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런 집을 저희 부부에게 주시고 시골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새 집 역시 남편이 어머니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짓겠지만요.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말로는 시부모님이 시골 전원 생활을 하시는 게 소원이었다고는 하지만 저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시기도 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었는데 가끔 제가 장애인이고 휠체어를 탐으로써 해프닝들이 생기고는 했어요. 한 번은 아파트 전체에 정전이 돼서 엘리베이터까지 작동이 안 됐었는데 걸어 올라갈 수 없었던 저는 밖에서 5시간 넘게 기다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가서 글도 쓰고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나중에 알고는 안 좋은 얼굴을 하더군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강아지가 제 휠체어 바퀴에 실례를 한 적도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이 저 아줌마는 편하게 의자 타고 밖에 돌아다닌다며 하는 말에 이웃 주민들과 머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며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시부모님은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괜한 이야기를 했나 싶어 죄송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아셨는지 아버님과 어머님은 번갈아 가며 제게 전화를 걸어 꼭 이 집에 들어와 살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셨죠. 그렇게 남편은 시골 부모님께 너무 아름답고 생활하기 좋은 시골 주택을 지어드렸고 평창동 집 역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저 모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때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에게는 10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생활해 자주 얼굴 보기는 힘들었지만 시부모님의 인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듯 역시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따뜻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 도련님이 13년간의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 기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은 한국에 왔고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어요. 하루는 도련님이 저희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도련님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형수님. 근데 형수님 저 할 말 있어요. 뭔데 그래? 나 아기가 생겼어. 뭐? 그러니까 여자와 아기가 동시에 생겼어. 나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어머 도련님,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결혼과 임신 겹경사네요. 축하해요 도련님. 좋은 일은 맞지만 좀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친구랑 술 마시다가 알게 된 여잔데 내가 그날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아. 얼마 후에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어. 결혼하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형이랑 형수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으이그, 이 자식아. 조심 좀 하지. 술 마시고 실수를 하냐. 그래도 뭐 좋은 일은 맞는 거니까. 형보다 먼저 애 아빠가 되네. 티가 나보다 어른이네. 어쨌든 도련님도 그 여자분이 마음에 드니까 같이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정말 잘 됐네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형수.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도련님의 결혼과 임신 소식이 너무 기뻤어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가려운 무언가를 도련님이 대신 해드린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그렇게 좋은 소식이 온 집안에 알려지게 되었고, 시부모님을 뵙기 전에 도련님은 예비동서를 저희 부부에게 먼저 인사시켜주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한 날, 저희 부부는 먼저 도착해 도련님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후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들어오더군요. 늘씬하고 풍만한 몸매와 긴 생머리, 짙은 화장과 짧은 치마는 그녀를 화려하면서도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을 주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장애인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겉모습에 편견을 갖지 않기로 한 저이기에 밝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혁이 형 이수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 와이프 되는 소지윤이에요.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아, 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며 인사를 했음에도 그녀가 듣는 둥 마는 둥 머리를 비비 꼬며 자기소개를 넘기자 도련님이 인사를 하라고 다그쳤어요. 미란아,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형, 형수, 여기는 전미란이라고 해요. 오빠, 나 배고파. 아니, 우리 애기가 배고프대. 빨리 맛있는 거 시켜줘. 알았어, 기다려봐. 예비동서는 온갖 애교를 부리며 도련님을 쩔쩔 매게 하더군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임신도 했고 도련님과 결혼할 사이라 생각하니 마냥 귀엽게 보였어요.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예비동서는 불쑥불쑥 저희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생각 없이 하더군요. 그런데요, 그거 뭐지? 내가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미래의 형수님? 형님? 형님이 맞겠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형님. 다리는 왜 그런 거예요? 네? 미란아, 그렇게 물어보면 실례잖아. 아, 그런가? 잘 몰라서. 그런데 궁금해서. 형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아니요. 대학 때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오빠 형 되게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분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순간 알 수 없는 정적이 흘렀고 남편과 도련님 모두 너무 황당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더군요. 저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남편한테 고마울 따름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럼 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혹시 두 분이서 잠자리도 하세요?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하세요? 미란아. 도를 넘은 질문에 도련님은 연신 제게 사과를 하며 그녀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무례하고 부끄러운 질문이었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더 화를 낼까봐 괜찮다고 하며 도련님과 그녀를 보냈어요. 지훈아, 괜찮아? 아가씨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궁금한 게 많은가 봐. 간만에 신선한 질문 어질한데? 자기도 당황했지?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을 보고는 제가 다급히 말했어요. 자기야,
나 진짜 괜찮아.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할 사람이잖아. 임신도 했고. 앞으로 우리 식구 될 사람인데 얼굴 붉히지 말자. 응? 시댁 식구들 모두 제게 잘해줬고 저 또한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좋아해서 그런 일로 가족들 사이에서 나쁜 분위기가 흐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더 오버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들어가자며 졸랐어요. 한참을 심각한 얼굴로 있던 남편이 그제서야 풀어진 얼굴로 좋다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비 동서와의 트러블은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리다고 봐주기에는 너무 당돌한 짓을 제게 했거든요. 일은 저희가 평창동 집으로 이사를 한 뒤 일어났어요. 도련님이 예전에 이사를 하면 제가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맞춤 작업 테이블을 꼭 선물해주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사 후 도련님이 맞춰준 테이블이 도착했고 저는 너무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최고급 재질에 휠체어를 타는 저를 위해 세밀하게 높이 조절도 할 수 있고 손 닿는 가까운 곳에 필요한 버튼을 설치해 손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저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책상이었거든요. 도련님, 책상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마음에 드세요. 그거 제작만 3달이나 걸린 아주 귀한 책상이에요. 전 집에서 쓰시던 그 테이블 형수님한테 너무 낮아 보여서 마음에 계속 걸렸었거든요. 그러다 우리 형수님 거북목 되면 어떡해요. 그런 것까지 눈여겨보시다니 역시 우리 도련님 멋져요. 저 좋은 책상에서 좋은 글 많이 쓸게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도련님. 에이, 뭘요. 하지만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예비동 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우혁 오빠 와이프 될 전미란이에요. 지난번에 같이 식사했었죠? 아, 안녕하세요, 미란 씨. 반가워요.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우혁 오빠가 엄청 좋은 책상을 사줬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도련님이 감사하게도 저한테 딱 맞는 책상을 주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그럼 형님은 저희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네? 뭘 해주다뇨? 형님네는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이사 선물로 그렇게 좋은 테이블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뭐 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라도 있으세요? 차요. 차요? 자동차요? 네, 오빠가 자동차 하나 마련해 준다고는 했는데 글쎄 제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다고 중고차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형님한테는 그런 엄청난 테이블 해주고 임신까지 한 저한테는 중고차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란 씨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서운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봤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이 저한테 새 차 하나 뽑아주시고 오빠한테는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안 돼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저 좀 괜찮은 집에 임신해서 시집간다고 주변에 소문 쫙 났는데 중고차 끌고 나타나 봐요. 절 뭘로 보겠어요? 차라리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모를까. 잘은 모르겠지만 도련님이 나중에 좋은 차로 안 바꿔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면허 따고 첫 차니까 중고차를 잠깐 타라는 것 같은데 도련님 말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오빠한테는 그렇게 엄청난 테이블을 선물로 받으셨으면서 저한테 차 선물 하나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오빠가 그 테이블 저한테 가격 얼마인지 안 알려줬는데 제가 몰래 영수증 찾아보니까 진짜 거의 외제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네? 아니요.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이제는 아셨으니까 됐죠? 어차피 저한테 결혼 선물 해주실 텐데 제가 필요한 거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차를 결혼 선물로 주려면 남편이랑 상의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련님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려서요. 형님 같은 사람은 자주 탈 일이 없으니까 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네? 저같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차가 곧 제 발이라고요. 형님이랑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번 본 형님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부탁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차는 타고 다녀요, 미란 씨. 진짜 형님도 말 너무 안 통하네요. 저 임신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다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애한테 해로운지 아세요? 형님은 애도 못 갖는다면서요. 우리 같이 이 집 며느리로 동질감 형성 좀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전화했더니 오히려 완전 반대네요. 제가 번지수 완전 잘못 짚었네요. 같은 비장애인으로서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형님이 그렇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우린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군요. 미란 씨, 말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애도 없고 운전도 하기 힘든 장애인인 건 맞지만 미란 씨와 며느리 동질감을 만들려고 시댁 식구들을 속이거나 작당 모의하는 건 싫다는 말이에요. 누가 보면 판사님이신 줄? 이런 거 그냥 눈 감고 그런 척만 해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비싸게 구세요? 미란 씨, 어려서 당돌한 건 알겠는데 지금 이런 말들은 좀 선을 넘는 것 같군요. 처음부터 이런 부탁 저한테 안 했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요. 제가 공짜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오빠한테 책상 받으셨으면 저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못 사시는 것도 아닐 텐데. 새 차 한 대 뽑아주고 그냥 선물로 줬다고 그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더 이상 대화하면 제가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 것 같군요. 이만 끊을게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제게 선물해준 것은 도련님인데 왜 제가 예비동서에게 그 대가로 차를 뽑아줘야 하고 또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무례하게 한 것에 대해 다른 식구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도련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고 결혼 전부터 삐걱거리는 시작이 될까봐 이번 일을 발설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예비 동서와의 마찰은 머지않아 또 발생했어요. 시아버지의 칠순잔치를 앞두고 어디로 장소를 정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우선 당사자인 시아버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에 전화를 걸어 여쭤봤어요. 아버님, 이번 칠순잔치 특별히 하고 싶은 장소 있으세요? 하요, 우리 며느님이 이렇게도 챙겨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가, 잔치가 뭐가 중요하니? 우리 식구들 모여서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으면 그만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래도 칠순이신데 지인분들 다 같이 모셔서 좀 크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서라. 평생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칠순만큼은 오붓하게 우리 가족들이랑만 보내고 싶구나. 정말이야. 귀찮게 다른 사람들 불러서 일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 참, 우혁이 차대라이까지는 같이 모이면 좋겠구나.
환갑도 가족여행으로 대체했어서 이번 칠순만큼은 제가 잘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버님은 기어코 밖에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 소박하게 하시기를 바라셨어요. 대신 좋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저는 여러 곳을 찾다가 종로 쪽의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정갈한 음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전통 한옥으로 예약을 했어요. 인원수를 묻는데 갑자기 예비동서가 떠오르며 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우선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도련님 커플 이렇게 6으로 예약을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소지훈이에요. 알아요. 웬일이세요? 3주 뒤에 아버님 생신이세요. 올해 칠순이시고요. 가족들 모두 모여서 식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종로 쪽에 예약을 했거든요.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짜 정하고 통보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 미리 물어보지 못한 건 미안해요. 그래도 앞으로 한 식구들 사이인데 아버님이 미란 씨도 참석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라고요? 종로? 거기 강북 아닌가요? 강북이긴 하죠. 왜요? 우혁 오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전 태생부터 청담동 붙박이거든요. 이 동네를 크게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저녁을 먹으러 가요? 네? 해외도 아니고 같은 서울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제가 그쪽 지리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데는 식재료도 여기서 쓰고 남는 거 가져다 쓰나던데요? 저 임신했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무슨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말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가기 싫다는 거예요. 형님도 눈치가 참 없으시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웬 칠순 참석? 벌써 며느리 노릇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그냥 순수하게 축하해드리는 마음으로 오는 건 안 되나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홀몸이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요. 아, 맞다. 형님은 임신 그런 거 느낌 모르시지? 지난번부터 말을 좀 생각 없이 던지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미란 씨 오는 거 딱히 반갑지는 않으니까 제 선에서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그냥 도련님한테 말해서 데려오던지 말던지 내버려 둘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번에 잔치에 초대하면서 서로 간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어볼까 했던 제가 우스워지더군요. 그래, 어렵겠지만 나만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잖아.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망쳐버리고 싶지만 도련님이랑 뱃속의 아기는 어떡해. 화가 나도 한 번만 더 참자. 아버님의 칠순 당일 역시나 예비동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오지 않은 것을 보니 괘씸하게 짝이 없더군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얼굴 구기지 않고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화가 난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소박한 잔치가 끝나고 또 계속 바쁜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제 2번째 책이 세상에 나온 날이 되었죠. 저도 기분이 좋고 남편도 신이 나 둘이서 맛있는 저녁에 술을 좀 과하게 마시게 됐어요. 자기야, 벌써 책을 2권이나 쓴 작가라니 너무 멋지잖아. 다 자기 덕분이지 뭐. 이렇게 집중해서 책 쓸 수 있게 해준 거 너무 고마워. 내년 초에나 나올 것 같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작업이 끝났네. 아무래도 도련님이 선물해준 책상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거기 앉아서 쓰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써지더라고. 후혁이 이 자식 형수한테 좋은 일 하나 했네. 갑자기 도련님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집에 불러서 같이 술 한잔 할까? 그럴까? 그래, 이런 좋은 날 우혁이도 진작 부를 걸 그랬네. 내가 전화할게. 전화를 마친 남편이 술잔과 주스를 갖고 오며 말했어요. 우혁이 택시 타고 바로 온대. 그런데 지금 그 미란 씨랑 같이 있나 봐. 같이 온다네? 미란 씨는 술 못 마시니까 오렌지 주스가 좋겠지? 뭐? 같이 온다고? 미란 씨가 우리 집에 오겠대? 수학이 너머로 뭐 얘기하는 것 같던데. 같이 온다고 하니까 데려오는 거겠지? 예비동서와의 불편한 일을 남편과 도련님 모두 모르고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불편한 티를 낼 수도 없게 되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도착했어요. 도련님 뒤에 휘둥그레한 눈으로 예비동서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오더군요. 도련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란씨. 네?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미리 세팅해놨어요. 예비동서는 으리으리한 집 규모에 많이 놀란 것 같더군요. 집이 많이 크네요, 형님. 네. 시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이 집을 주고 가셨어요. 제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남편이 조금 더 인테리어를 가감했고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계셨어요? 미란 씨는 태생부터 청담동 붙박이라면서요. 거기는 여기보다 좋은 집이 훨씬 많을 텐데요.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집 크기와 세련된 인테리어에 압도된 예비동서는 전화로 제게 쏘아붙이던 모습과 달리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았어요. 아마 다리도 그렇고 겉모습도 소박한 채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저희 부부와 도련님이 술을 마시며 시끌벅적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집 구석구석을 살피던 그녀는 제가 과일을 내오자 형님, 제가 깎을게요. 이런 거 이제 저한테 시켜주세요. 아니에요. 미란 씨는 손님인데 제가 해야죠. 이리 주세요. 아우, 우리 이제 한 가족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대하세요. 말씀도 낮추시고 여동생 생겼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형님. 완전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 그녀를 보니 더 얄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 예비동서가 피곤해하며 꾸벅꾸벅 졸자 도련님은 가봐야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숙취로 고생하는 남편은 계속 자고 있었고 제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화장실 휴지통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특히 우리 집에서라면 더더욱 볼 수 없는 거였죠. 바로 사용 후 둘둘 말아 처리한 생리대였어요. 피 묻은 생리대가 왜 있지? 사고 이후로 월경을 멈춘 저였기에 생리대의 주인공은 예비 동서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란 씨는 임신해서 생리를 할 리가 없잖아. 혹시 아기가 뭐 잘못돼서 하혈을 건가? 딱 봐도 이렇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그랬으면 어제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만든 건데? 도대체 뭐지? 한참을 생각하다 저는 예비동서의 거짓 임신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쩐지 아무리 날씬하다고 하지만 못해도 3, 4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았던 배가 떠올랐죠. 전날에도 배꼽이 다 보이는 크롭티를 입고 나타나서 속으로 임산부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잠시 후에 벌벌 떠는 목소리로 예비 동서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형님, 잘 주무셨어요? 네, 저는 아주 잘 잤는데 미란 씨는 아닌가 봐요. 목소리가 좀 안 좋네요. 그게 말이에요.
혹시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생각난 건가요? 네? 그게 미란 씨가 버리고 간 생리대 여기 있어요. 형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게 말이에요.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 우리 도련님이랑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건 그냥 괘씸한 정도가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문제 같네요. 애초부터 임신 같은 건 안 했던 거죠? 제가 오빠한테 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회를 놓쳐서 진짜 말하려고 했어요. 언제요? 결혼식 다 끝난 다음에요? 이제야 미란 씨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었는지 알겠네요. 형님,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나중에 제가 오빠한테 다 말할게요. 지금은 눈 좀 감아주세요. 미란 씨는 그게 버릇인가 봐요. 눈 감아달라는 게. 저번에는 저한테 차 내놓고 결혼 선물로 준 것처럼 해달라더니 이번에는 거짓 임신한 걸 봐달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형님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그녀는 제게 이유를 설명하면 눈 감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도련님과 술김에 하룻밤을 보낸 건 맞지만 임신은 전혀 아니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능력도 있고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꼬셔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과 달리 본인이 열심히 꼬셔도 도련님이 잘 넘어오지 않자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좋은 책상을 받았으니 대신 자기 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임신했다는 핑계로 강북에서 하는 시아버지 칠순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질 않나. 이건 도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기만한 것이었죠.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비는 그녀와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깨우고 도련님을 바로 호출했어요.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틀었고 정막이 흘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인 줄도 모르고 저희 집 화장실에서 사용한 생리대를 버리고 간 거예요. 여자들이 생리할 때 여러 증상이 있는데 어제 유독 피곤해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사실 그 전부터 썩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도련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고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 그냥 저 혼자 삭히고 넘어갔었거든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도련님에게 자동차 일과 칠순 잔치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기는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라도 말하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미란 씨가 유독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았으니까 나만 참고 앞으로 자주 안 마주치고 살면 되겠다 싶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너무 어리석었지. 그런 여자가 도련님이랑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일들로 도련님을 괴롭히겠어. 나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지금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도련님. 아니에요, 형수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죠. 사실 형이랑 형수 인사시켜드리는 자리에서 자꾸 형수에 대해 생각 없이 말했던 게 마음에 걸려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싫은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 하면 뱃속에 애기 스트레스 받는다.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등등 이유로 제 입을 막더군요. 진짜 다행이다. 우혁이 너도 이제 어디 가서 술 그렇게 진탕 먹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번 일로 너도 느낀 게 많겠지. 씁쓸한 얼굴의 도련님을 보니 안쓰러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에 관한 거짓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련님이 그녀를 만나
파혼 이야기 꺼내자 처음에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니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다리를 꼬고 태도를 바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니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나한테 와서 이 지랄이야? 지랄이라니, 거짓말한 건 전미란 너잖아. 뭐가 이렇게 뻔뻔해? 그 형수라는 년 때문에 이렇게 다 파토가 났는데 내가 열 안 받게 생겼어? 상황을 애초에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너라고. 넌 염치도 없니? 술집년이 염치 챙겨서 뭐 할 건데? 뭐? 술집? 그래, 나 청담동 술집 다닌다. 처음부터 청담동 술집에서 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청담동 출신이라는 말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우혁, 네가 어디 가서 나같이 새끈한 여자를 만나겠어. 너야말로 네 복 네가 걷어찬 건 줄이나 알아.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정말 대단하다. 전미란 너, 애초부터 네가 이런 애인 거 알았으면 아예 상종도 안 했어. 우리 형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가 내 인생도 말아먹을 뻔했어. 그 여자 입에도 담지 마. 우리 형수님 몸은 불편해도 존경스러울 만큼 올바르고 똑바로 사시는 분이야. 너는 몸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머리가 썩어 문드러져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다. 니까지 게 감히 우리 형수님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랑 날 비교하지 말라고. 사실은 술집 호스트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거짓말로 도배한 그녀와 도련님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 업종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련님은 지금 너무 좋은 동서를 만나 잘 살고 있어요. 동서는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이나 도련님보다 훨씬 더 잘 챙겨주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작정하고 제게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테지만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제 옆에는 따뜻한 둥지 같은 시부모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편, 사랑스럽고 고마운 친구가 되어주는 도련님과 동서가 있으니까요. 역시 가족은 따뜻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